독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능 특강 책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요. 항상 제가 여기다가 지문이랑 뭐 관련 지문들, 기출되는 관련 지문들, 그리고 문제, 수능 특강 우리 진도 나갈 부분 이렇게 프린트로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이번에 스프링 교재로 이렇게 받았던 거 이렇게 펴봤니? 펴봤어? 그럼 뭐 하라는 걸까? 혼자 복습. 정리해야 돼요. 정리. 개념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그 인문예술, 그리고 사회문화, 과학기술에 대한 지문이에요. 통합지문 뺐고, 뒤에 실전 모의고사 뺐고, 앞에 개념 유형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인문,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인문 쭉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3주차까지 인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하루에 한 지문씩, 하루에 한두 지문씩 읽고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고. 알겠지? 읽고 정리하고. 응, 아무 데나 해. 아무 데나. 관계없어. 한쪽 이렇게 넘겨보면 제가 거기다가 방향성을 좀 써놨거든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겉표지. 먼저 지문을 정리하는 하우예요. 방법이에요. 저랑 계속 수업하면서 지문 정리하는 방법, 글을 읽어가는 방법 연습할 거잖아. 그게 체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그 개념이 뭔지 스스로가 배경지식 넓혀야 돼요. 이번에는 유독 아마 수능 특강에 있는 연계 지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확실하게 연결해 줄 것 같거든. 그리고 내 느낌적인 느낌인데 경제보다는 사회 같은 경우는 법에서 나오지 않을까? 법? 우리 대통령이 법 출신이잖아. 법대 출신이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인문, 사회 지문 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 법 지문까지도 쭉 들어갈 거고, 오늘은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슬픈 소식. 네. 야, 슬픈 소식인데 왜 일찍 끝나? 그거 좋은 소식 아니야? 수업을 하잖아요. 아니야, 나도 좋아. 야, 사람 똑같아. 나도 좋아. 오늘 저랑만 수업할 거예요. 승훈쌤을 못 봐. 슬프지? 오늘요? 승훈쌤이 교통사고가 좀 나셔갖고, 그렇게 크게는 안 나셨는데,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대원생 때보다 훨씬 약해요. 나보단 좀 약하신 것 같아. 나는 완전 차 이렇게 찌그러졌고.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저랑만 수업을 쭉 할 건데,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하나 넣었어요. 오늘 구성에서 독서 접하고 하프 모의고사 하나 할 거예요. 근데 요 하프 모의고사가 이게 진짜 그 옛날에 우리 뭐 기출 하프가 아니라 요 하프 모의고사 내용은 뭐라고요?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완성. 여러분들 수능 완성까지 해야 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하프 모의고사 하면서 수능 완성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자는 거지. 얼마나 좋니? 알아서 떠먹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하프 모의고사 하고 요거에 대한 해설도 제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수업 이제 독서 이론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그리고 오늘 얘기는 요 인문지문 중에서 우리 그 증명하는 거 있지. 귀납, 또 연역. 그리고 이번에 수능 특강 제가 저번 주에 어디 읽어오라고 했더라? 9번, 10번. 9번 읽어봤니? 9번의 주제가 뭐였냐면 가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역이랑 뭐 귀납 이런 내용이랑 막 섞여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풀어가기 전에 우리가 관련된 요 지문들 프린트를 볼게요. 관련된 지문들 보면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기출됐던 그 귀납과 뭐 연역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쌓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복습하는 느낌으로 여기 첫 번째 페이지 한번 같이 펴주십시다. 스프링 제보는 갖고 다니되 지금은 필요 없어요. 갖고 다녀야 돼. 우리 손독해 하자라고 하면 그거 꺼내면 돼. 알겠지?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자, 지문 읽을 때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니? 지문을 읽을 때는 자, 단어 수준에서도 잘 읽어야 되고, 문장 수준에서도 잘 읽어야 되고, 문단 수준에서도 잘 읽어야 되겠지. 자, 단어 수준에서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니? 단어 수준에서. 단어와 단어의 관계 연결. 그리고 말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어. 바뀌는 단어. 바뀌는 말에 대해서 잘 처리해달라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과 문장이 서로 연결되는 문맥이죠. 그치? 자, 그런 문맥 가운데 이 문맥은 하나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뭐 특징들이 계속 열거되면서 들어가는 플러스의 느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내용이 하나의 내용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순서라던가 인과라던가 뒤에 거를 강조해주는 그런 문장 간의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요. 내용이 서로 대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용이 전환되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뭐 그리고 그러나 뭐 특히 이거는 인과 대조 전환. 그러면 전환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데 이런 표지들 나올 거야. 혹은 한편. 대조는요. 반면. 쉬운 건 하지 말자. 반면 이런 거. 그러나도 당연하지만 인과 같은 경우 우리 화살표 관계가 좀 뒤에서 앞으로 잡히는 것도 있다라고 했죠. 의도 목적인 경우. 이 의도를 위하여 수단. 그럼 그럴 때는 화살표를 뒤에서 앞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문단 같은 경우도 먼저 문단을 중심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중심 내용 정리하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니? 키워드? 키워드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중심 내용 정리할 때는요. 무엇에 대한 어떤 설명인지. 자, 무엇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글을 이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억나는 것만 좀 옆에 나열해서 써볼게요. 뭐가 있을까? 정의. 또 재진술. 예시. 뭐가 있을까? 또 분류. 분석. 그리고 인과. 대조. 비교. 이 정도? 전환. 그러면은 요 내용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해요. 알겠지? 그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면 중심 내용 찾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중심 내용도. 그리고 중심 내용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문단 간의 관계성. 앞문단과 뒷문단이 어떤 관계인지 좀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요 관계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하나 병렬 관계가 나올 수도 있죠. 병렬 관계. 문단과 문단이 서로 병렬적으로 이어지는데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뒤에서 뭔가 만날 거예요. 알겠죠? 1문단에서 2문단에서 얘네들이 문단이 병렬 관계라고 한다면 분명히 얘네들을 가지고 3문단에서 이렇게 이어줄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병렬적인 관계를 우리가 읽어주는 게 지문을 읽었을 때 단어 처리해주고 문장 처리해주고 문단 처리해주자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뭔지 알겠지? 네. 별로 안 어렵지? 네. 그럼 얘네들 읽을 때는 주어 서술어. 특히 어디? 서술어에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서술어를 집중해서 거기에 딸려있는 목적어라던가 부사어를 정확하게 처리해주자. 주어는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알겠지? 왜 주어는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다른 걸로 대명사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서술어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성이 드러난다고 했죠. 특징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드러난다고 얘기했죠. 야, 아무도 기억 못하는 느낌이냐? 잠깐만. 너 안 했나? 이 얘기 안 했었니? 했어? 잠깐만. 한 번만 더 해야죠. 얘들아, 서술어에 쓰일 수, 우리 엄매했던 사람들 자랑스럽게 얘기하자. 서술어에 쓰일 수 있는 품사 3개.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2다. 여기 2다. 그치? 그러면 자, 형용사가 쓰이면은 그 대상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야? 성질과 상태. 그럼 이건 특징이 되겠네. 2다는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해버리겠지. 그럼 정의하는 말에다가 우리 개념어에다 네모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은 무엇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의된 핵심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핵심 단어. 동사는요.
움직임? 아니야. 독서에서 움직임이 아니라 관계성이 늘어나요. 알겠지? 바라본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관계인지 제가 나를 바라보는 관계인지. 이 관계성 정리가 왜 그러냐면 선택지 가서 걔네들 틀어버린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지문 읽을 때 좀 요런 개념들을, 요런 체계들을 머릿속에 넣고 이거를 계속 적용시켜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선택지에 대한 얘기예요. 선택지. 자, 그럼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선택지로 이렇게 만들잖아. 그쵸? 그럼 선택지를 만들 때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우리가 개념체계 머릿속에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그 개념이 있으면 체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얘 이렇게 오답을 만들었네? 이건 얘 이래서 정답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선택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요 네 가지 알아야 돼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안녕. 그거 하나, 그거 하나. 프린트 하나, 교재 하나. 그리고 잠깐만 앞에 앉을래? 그냥. 근데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우리 어디서 배웠더라? 엄매 하시는 분들 의문의 변동. 그거랑 똑같아 얘들아. 그건 똑같아. 저 엄매 안 했는데요 선생님이 자꾸 왜 엄매 기준으로 얘기해요 하지 마.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야. 1학년 때 다 배운 거야. 근데 요 탈락이랑 축약을 저는 조금 바꿀게요 이번에는. 알겠지? 왜냐면 교체 탈락 축약 첨가는 의문의 변동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데 요 선택지 만들 때는요 축약이 더 중요해서 그래요. 탈락 나와라 빨리.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지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지 그냥 전반적인 원리예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예시들은 제가 나중에 또 프린트물 해서 드릴 건데 먼저 자 교체입니다. 교체한다고 선택지에서 뭘 교체할까? 지문의 말, 단어, 문장을 선택지에서 다른 말로. 그러나 이 지문에서의 말, 단어, 문장이 선택지에서 다른 말로 쓰여도 얘네들의 의미가 어떨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단어가 바뀌는데도. 왜? 우리 국어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내용일치로 찾아주면 안 돼. 지문에서 이 말 없었는데 이 말이 왜 선택지가 이게 왜 정답이지? 이게 왜 오답이지? 이게 왜 틀렸지? 왜냐면 고유어와 한자어는 서로 유의어 관계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리고 우리 유의어가 얼마나 많니? 안 그래? 고유어 한자어뿐만 아니라 유의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선택지를 보면서 이 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얘가 정답이구나. 얘는 옳은 거구나. 그래서 얘는 틀린 거구나.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분석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교체에서 요 범주, 정보 범주예요. 범주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 손독해 할 때 범주를 그리라고 얘기했지. 범주라는 거는 뭐니? 범위. 그럼 그런 범위들을 서로 맞바꿔 버리는 거예요. 특히 자 A라는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B라는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이 내용을 B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서로 선택지에서 맞바꿔서 설명을 해버리면 이것도 교체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인과 선후 수식
인과, 선후, 수식. 뭐 인과관계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문맥을 파악하라는 거. 선후 관계도 문맥을 파악하는 거예요. 요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형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관형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이에요. 뭔가를 수식하는 문장. 그래서 수식 문장과 피수식 문장이 만나요. 그럼 수식 문장은 피수식 문장을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정보를 2번 처리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시까지는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서 2개의 문장이 드러나죠. 첫 번째, 승훈쌤을 기준으로 사고가 났다라는 정보 한 번, 그리고 뒤에 오늘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셨다라는 정보 2번째. 그럼 요거는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로서 정보를 2번 처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런 관형절은요, 항상 이렇게 가로쳐 주는 것도 좋아요. 알겠지? 문장이 잘 안 보이면은. 그럼 요거는 정보를 이렇게 처리를 될 때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치료를 받은 승훈쌤은 사고가 오늘 났다. 이런 식으로 내용 일치 부분으로도 갈 수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치료를 받고 나서 사고가 났다. 너무 쉬운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틀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요 문장은, 근데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얘를 어떻게 틀려버리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찾을 거예요. 그리고 또 all, some, 이거는 너무 유명한 거지. 전체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선택지에서는 일부, 지문에서는 일부라고 해 놓고서는 선택지에서는 전체. 그럼 얘를 볼 때는요, 우리가 부사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사를 봐야 돼요. 보조사, 부사. 특히 보조사 같은 경우는 뭐뭐 많이인지 혹은 뭐뭐 돈지 완전히 다르지. 어감의 차이가 크죠. 보조사 나오면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줄 것. 선택지 볼 때도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기 이항 대립이라고 좀 써놓읍시다. 자, 대립되는 2개의 관계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 뭐 비례일 수도 있고 반비례일 수도 있고 확대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축소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같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있는데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대립되는 이런 관계들을 좀 처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교체를 하는 방법 한 5가지 정도. 그나마 추린 거야 얘들아. 더 많아 사실.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선택지 구성하는 이런 방법들만 판 사람도 있어. 그래서 막 30몇 가지의 방법이 있대.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5가지의 방법을 우리는 몰라도 얘들아, 아 이거 교체됐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그럼 2번째는요. 2번째는 축약입니다. 미안해, 다른 걸로 써야 되는데. 자, 축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 요거 프린트 하나, 교재 하나. 또 뒤에 앉으면 되겠다. 해찬이 옆이나 아니면 지연이 옆이나. 자, 축약시키는 관계가 뭐냐면요. 문장이 한 문장 그리고 뒤에 2문장, 이렇게 문장 간의 관계 속에서 이 2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데, 이 연결 관계를 선택지에서는 한 번에 물어봐요. 분명히 여기서는 2개의 연결고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축약시키는 관계예요. 한 번에 축약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지시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시어 처리할 것. 그리고 같은 말 반복일 때.
이때 축약되진 않는지 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관계.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바로 연결해서 한 번에 축약시켜 버리면은 이거는 쉬운 패턴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패턴은 뭐냐면, 자, 문단에서 한 문장은 앞에 놓고 뒷문장은 뒤에 놓고 요 문장 두 개를 서로 한 선택지로 축약시켜 버리면 우리는 내용일치로 찾다가 아씨 안 보이네, 어디 있지? 분명 읽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놓치는 경우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럼 더 어렵게 내면 우린 또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얘가 같은 문단이면 다행이야. 그나마 어떤 문단? 다른 문단이면 어떻게 돼? 못 찾겠네,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이 이렇게 축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이 관계 파악하는 거, 지시어 처리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전자는 후자는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는요, 탈락. 탈락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문을 긴 지문을요 중간 생략하는 거죠. 중간 생략을 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탈락이라고 처리하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A 문장을 주고 그리고 B를 제시한 다음에 이것은 참이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에서 요 B를 없애버린 다음에 A는 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나열된 상황에서 얘네들이 없다고 해도 얘와 얘가 참이면 둘 다 참이다 라는 얘기고요. 하나 더. 자, A이면 B는 참이다. 자, 요 문장을 이렇게 선택지에서 구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5번. B는 참이다. 이건 고민해야 될걸? 다른 선택지들도 보면서. 왜? 여기선 분명히 뭘 줬니? 조건을 줬지. 근데 선택지에선 조건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탈락시켜버렸어. 그 조건의 탈락, 어떤 과정의 탈락, 순서의 탈락. 그럴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선택지를 여러분들한테 막 정신없이 흔든단 말이야. 선택지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비교를 해봐야지. 얘가 무조건 참이 되는 건지. 알겠지? 경중을 따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조건이 없잖아. 조건이 없으면 거짓이지. 그래. 자, 네 번째는요, 첨가. 자, 첨가는요, 제가 옆에다 쓸게요. 아무 말 대잔치. 그러면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나 넣어갖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한단 말이야. 상당히 그럴듯한 문장으로. 그럴듯한 문장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그럼 그럴듯한 문장은 뭐냐면 어떤 의도를 삽입하기도 해요. 의도 삽입. 그리고 정보에 대한 혹은 원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삽입시켜요. 그래서 첨가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이런 방법들. 그렇게 해서 선택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문의 관계,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선택지를 판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번에 선택지를 분석하는 힘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지문은 여러분한테 쉽게 줄 거거든. 그렇다고 국어 시험이 쉬워진다? 아니야. 국어는 여전히 변별력을 가져야 되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한테 어렵게 내는 방법은요, 이 선택지를 꼬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지를 꼬아버린 건 독서뿐만 아닙니다. 이거 다 어디에 적용돼요? 국어의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어요. 문학에서도 바꿔버릴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 패턴들은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예시까지 해서 요 네 가지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좀 분석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체계 정도만 머릿속에 좀 쌓아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대우명제라고 하면 진짜 대우관계.
자, 수학하셨던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뭐니? 대우. 대우. 그 웃기고 완전 부정. 대우. 응? 여기 자, 요 대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P면 Q이다 라는 거. 그럼 얘의 역관계는 뭐니? 역관계. Q이면 P이다. 그치? 자, 우리 역 말고 이 관계도 있지 않아요? 이? 3, 4, 5. 자, not P는 not Q이다. 하나 더. 자, 그럼 얘의 2는요? not을 붙여주면 된다고.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럼 얘와 얘의 관계는 역. 그럼 여기서 대우 관계는 누구와 누구예요? 그렇지. 여기가 대우 관계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요 논리적 관계거든요. 요 논리적 관계가 아까 제가 교체에서 논리변환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 교체에서. 미안해. 여기 안 넣었구나. 미안해요. 따로 얘기하려고. 요걸 알아야 돼, 우리. 얘가 참이면은 얘는 항상 참이에요. 그 관계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경기가 침체하면 세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 세율 조정을 안 하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 라는 관계. 왜? 세율 조정이 지금 안 된 상황이야. 그러면은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대우 명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선택지 할 때 되게 어려운 패턴인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차차차차 계속 할 겁니다. 알겠지? 왜냐면 얘가 나중에 이제 논리적 관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대당사각도, 계량 유사한 거, 요거 하나 여기 앞에 앉아. 뒤에 앉을래? 그래서 대당사각도라고 하는 요거랑 연결될 수 있어 갖고요. 요 관계, 대우 관계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좀 넣어주면 좋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선택지가 구성되는 순간 여러분들 못 찾아. 우리 요 관계를 모르면.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요, 어디냐면, 자, 10페이지부터 합시다. 10페이지. 자, 몸 푸는 느낌으로 10페이지는 시간 드릴 테니까 읽고 여기다 뭐 하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다 필요하면 정리해. 얘들아, 필요하면 손독해 한번 해봐. 알겠지?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내는 걸로. 그리고 요 프린트의 답은요, 요 뒤에 있어요. 알겠죠? 뒤에 있어. 맨 뒷장에 답 넣어놨어. 그리고 얘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내가 뭐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배경 지식 쌓자는 측면에서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몇 년도 거야? 2013년도 거예요. 항상 수능은요,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쉬운 질문이니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니? 1문단. 1문단은 누구에 대해서? 연역. 그치? 연역. 그럼 연역은 어떻대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이다 라는 거. 그러나 이미 전제에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자, 여기서 표현 반면 그러면 두 대상을 서로 지금 비교하고. 비교 대조해 주는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우리가 연역이랑 귀납에 대해서 혹시 배경 지식 있는 사람? 연역과 없는 없으면 안 돼. 다 있지? 모르면 요거 하고 설명할게요. 자, 근데 귀납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더 중요한 문장 어디예요?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범위를 정하면 되네. 연역 그리고 귀납. 그럼 각각의 특징. 연역은 확장이다 아니다? 이거 확장 아니래. 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미 이건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거래. 근데 얘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참. 귀납은요, 지식이 확장이 일어난대요. 어떻게?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일회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1번부터 20번까지 쭉 봤어요. 너무나 미남이고 너무나 미녀야. 다 그렇지. 그러면은 자, 어떤 결론이 나와요? 일회학원을 다니면 일회학원의 고3 학생들은 다 미남, 미녀다. 그런데 갑자기 21번째 학생이 너무 상상을 초월해. 좋은 의미로. 알겠지? 미남, 미녀를 막 벗어나 있어.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기도 해요. 알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럼 다시 연역이라는 거는 요 전제와 결론의 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 특히 이런 3단 논법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귀납은요, 요건 내가 단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귀자는 돌아가다, 납자는 증명하다. 우리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건 뭐니? 결론. 귀는요, 돌아가다. 어디로 돌아가요? 결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례 1, 2, 3, 4를 쭉 보면서 어떤 결론으로? 하나의 결과값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귀납이에요. 알겠죠? 연역은요, 연역할 역자에다가 연역할 연자예요. 설명 안 돼요. 글자로는. 글자는 설명 안 돼. 자, 그러니까 귀납은 그래서 사례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는 좀 수고로움은 있겠지. 그러나 지식이 확장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자, 여러 귀납 논중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 관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하는 겁니다. 일반화가 결론이겠지? 일반화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들 내일 해는 어디서 뜰까? 동쪽에서 뜰까? 서쪽에서 뜰까? 동쪽. 왜? 지금까지 사례들은 그치,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관찰을 했으니까. 그러다 이제 과학 선생님 과학의 원리를 보면은 인공위성이 봤어요 이러면은 또 이제 그 벗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를 포함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여기서의 하나의 예시가 드러났죠. 그럼 자, 요 문단에 대한 중심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 자, 1문단 중심 내용 정리. 연역과 논증의 두 가지 방법. 그치? 혹은 연역과 귀납의 반면 대조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중심 내용 정리가 딱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고 그 다음 문단 가세요. 항상 시간 걸리더라도. 얘들 이거 연습해야 돼. 자, 이 문단도 한번 해보자. 철학자는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무슨 말이야? 철학자들이에요, 이제. 그러나 모든 귀납에서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문제일까? 네. 자, 요거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이 결과값을 갖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관찰해도 우리가 아직 못 본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정리할래, 문단? 뭐라고 정리할래? 그러나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누구의 논리적인 문제야? 그렇지, 귀납의 논리적 문제. 문제점. 문제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다 확인?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해도 다 확인 못함. 그치? 다 확인 못함. 이게 문제점이겠네.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했어요? 포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자,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렇지만 뒤에 문장이 중요하겠지.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 이거 이해됐니? 귀납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연역으로는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과학을 할 수 있대. 요 문장에 이어서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읽고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럼 귀납은 해결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연역으로는 뭔가 과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반증이란 단어는 뭐니? 반증. 반대되는 증거겠죠.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이거는 귀납적이래요? 연역적이래요? 이건 연역적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과학할 수 있는 방법 연역만으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과학할 수 있다, 반증할 수 있다. 연역을 통해서 반증할 수 있다. 정리할까? 연역을 통해서 과학할 수 있다. 근데 이 과학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연역을 통해서 반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지. 한 문장 차이로.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이 서로 같은 의미죠. 그래서 과학은 이 반증 때문에 발전한다. 과학 발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포퍼는 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한 걸까? 반증. 반증. 그럼 여기 중심 내용 뭐라고 정리할래? 3문단은. 포퍼가 제시한 반증 이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아니면 포퍼의 이론? 포퍼의 이론. 그럼 포퍼의 이론은 뭐야? 반증으로 증명할 수 있다. 반증으로 과학할 수 있다. 야, 과학은 뭐야? 여기서 근데 과학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좀 불친절하다. 응? 과학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야? 여러분들 과학 좋아하니? 네. 그래?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해보자. 과학이 도대체 뭐예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이런 광고 모르는구나. 에이스 침대. 알아? 나랑 같은 세대네? 과학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그럼 이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하나 있다? 완전히 반대되는 학문? 객관적이고, 그래. 이거는 객관적이고 실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학문이 뭐야? 철학이지. 철학은 어디를 뚫어져 봐야 돼, 우리가? 그 사람의 머릿속. 그럼 머릿속이라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치?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살짝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자들이 뭘 좋아한대? 과학자들의 이 기납을 신뢰한다라는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장이긴 했어요, 사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논증을 한번 봅시다.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조건이네? 그럼 어떤 까마귀는 다? 검어야 된다. 그치? all, some.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발생. 어떤 까마귀가 검지 않다. 그러면 라는 결론이 나오지. 이게 대전제예요. 소전제. 그러면은 이 결론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 결론으로 인해서 결론으로 인해서 대전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으로 판명이 나버리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무슨 논증이라고요? 귀납이에요? 연역이에요? 연역이에요. 세 가지 3단 논법을 통해서 결과값을 끌어내는 거. 자, 그래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귀납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 모두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니은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자, 참임이 밝혀진다면 뭐예요? 어떤 까마귀가 관찰된다면 그럼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지식은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증명된 거예요?
기존의 기존 지식 혹은 결과에 대한 반증. 그게 일어난 거죠. 여기 이과 가실 분들은 요 칼포퍼 요 이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포퍼에 따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자, 반증이 시도했대. 무슨 얘기일까? 반증의 시도라는 거는. 반증을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한 거지. 그거에서 견뎌왔대. 견디다라는 거는 뭐니? 반증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 반증되지? 안 됐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지, 이 단어는. 진짜 뭐 이렇게 견디겠니? 인내심으로 갖고 견디겠니? 아니잖아.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자, 반증이 되면 어떻게 되니? 문제가 생기겠지? 네. 어떤 문제가 생길까? 참이 아니게 돼요. 그렇지, 실패한 과학적 지식. 참이 아닌 실패 되는 거예요. 근데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견뎌오면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단어 연결해서 혹은 반증되지 않으면 그때는 무슨 지식? 성공한 지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의 내용이 또 있네요. 여기 동그라미. 그런데. 자, 그런데라는 내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용이 전환되는 거예요. 자,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즉, 곧, 자, 여기에서 쓰이는 문장의 연결 표지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서로 재진술.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은 서로 동일한 문장. 아무리 반증을 해보려고 해도 경험적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 반증 가능성이 없다.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네요. 자, 여기서 쓰인 표지 가령 예시.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 관찰할 수 있어요? 반증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 주장이 그것이다. 그럼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과학적 지식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럼 중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래? 물론 끝까지 오면 중심 내용 정리 안 해도 되거든, 사실. 초반부에만 잘하면 되거든. 그럼 이건 중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래? 포퍼가 얘기하는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이란 무엇인가? 반증을 견뎌낸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제 그렇게 중심 내용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약이 가능하면 그게 중심 내용이에요. 설마 다르게 요약하겠니? 이별의 슬픔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요약해버리겠니? 그럼 나가. 알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요런 지문에서 이 칼 포퍼가 얘기한, 제가 아까 과학 하신 분들 중요하다고 했죠? 요게 반증주의라는 내용이에요. 칼 포퍼의 반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뒤에 앞으로 가면은 이제 이 반증에 대한 또 다른 얘기도 할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수능 특강에 해야 되는 가축법,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연역 귀납 이런 얘기들이 막 섞여서 나와서 그래요. 알겠죠? 자, 문제 가서 한번 봅시다.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용이 일치 문제인가? 그럼 자, 1번, 2번, 3번, 4번은 틀렸어요. 왜? 연역적 논증이 아니라 귀납이죠. 그럼 이건 말 바꾸기지 그냥. 다른 내용을 말 바꾸기지. 특징을 아예 바꿔버렸지. 아까 우리가 A와 B의 특징을 서로 얘기를 했는데 선택지, 얘가 귀납이라고 한다면, 얘가 연역이라고 한다면 연역은 확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귀납은 확장이 된다. 그럼 얘를 가지고 지식의 확장. 근데 연역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지. 범주를 바꿔버린 거잖아. 이런 패턴들은 눈에 보여야 되고요. 2번, 귀납 논증은 아니지?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지? 또 치밀하게 관찰된 후 귀납 결론은 항상 참이니? 아니요. 왜? 거짓이 될 가능성은 항상 있겠죠? 또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연역의 결과니? 아니죠? 과학의 결과다 라고 보면 돼요. 왜? 새로운 지식이 누구 거니까? 귀납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5번. 전제에 없던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낳는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자, 갑시다. 윗글에 밀어볼 때 포포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내용일치 아닙니다. 그럼 칼 포포가 보기에 포포의 견해를 압축시켜 보는 거예요. 압축시켜 보는 거. 그럼 칼 포포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니? 아까 내가 반증주의라고 얘기를 아예 요약해 버렸지. 뭐 하면 지식이다? 반증에 견디면 또는 반증되지 않으면 그건 과학적 지식이다. 그 내용을 한번 밑에서 찾아볼까? 몇 번? 2번.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거짓임을 증명하라고 거짓임을 증명하다, 다른 말 반증하려고 시도해라. 자, 단어가 바뀌어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패턴들 읽어줘야 된다고요. 반대로 이거 속어법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속어법으로 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좀 땡겨야 되는 거니까. 자, 기억, 니은, 디귿 한번 가서 봅시다. 자, 기억은요,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그리고 니은 어떤 까마귀가 검지 않다, 그리고 디귿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이것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요 보기는 무슨 방법이니? 귀납. 이건 귀납이네. 그래, 귀납이고. 아까 기억과 디귿은요? 연역이네. 아, 요 차이구나. 그럼 자, 요걸 적용해서 풀어주는 거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혹은 귀납은 이라고 해서 요 내용으로 설명에 대한 적절성 문제네요. 3번이 틀렸는데 3번은 그럼 어디 틀렸니? 아, 미안해.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어. 미안해요. 4번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니? 지식 확장. 자, 모두라는 내용이 틀렸지. 왜? 이거는 모두 지식 확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문에서 연역은 지식 확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자, 요 표현도 꼭 알고 있어야 돼. 것이 나. 이거는 둘 다라는 거지? 네. 둘 다라는 접속 표현이에요. 것이 나. 이것은 모두 지식 확장이다. 둘 다라는 표지지?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이었고.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있네. 견디다 라는 내용. 자, 이 내용에서 이어서 우리가 얼마 안 했으니까 그냥 바로 해도 되지? 2016년도 바로 앞에 있는 지문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요 같이 읽을 거예요. 알겠지?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화면만 보셔도 되고요. 지금은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이미 배경 지식이 좀 쌓였어. 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였어? 연역. 연역? 반증? 귀납. 귀납. 자, 그럼 뒤에 한번 보자. 1문단 볼게요. 자, 귀납은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자, 귀납은 무엇이다? 귀납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의가 나왔지? 그럼 그 안에서 핵심 단어를 찾아줘야 된다고요. 뭐가 핵심인 것 같아? 전제가 결론이 전제가 주어야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 전제는 뭐야? 아까? 그럼 귀납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아까 전제라는 건 뭐야? 1번, 2번, 3번, 4번의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결론, 그치? 일반화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추론들. 누가 뒷받침하는 거니? 사례들이 뒷받침하고 있지? 이 사례들에서 만약에 틀린 게 하나 생겨버리면 그러면 이 일반화를 뒷받침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지? 자,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징을 지닌다. 이거 나 알고 있는데 어디서 봤어? 2013년도 지문에서 지식 확장적이다 라는 내용 봤죠? 자, 이러면 우리가 벌써 배경 지식이 쌓여서 이 지문은 그냥 쉽게 익히지. 오케이. 자, 이 특성으로 인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지시요. 이 특성은 어떤 특징? 지식 확장. 지식 확장적. 그치. 지식 확장적 특징을 이렇게 연결 꼭 해주세요. 지시어에서. 그래서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된다. 토대라는 단어는 뭐니? 어휘. 토대. 밑에 땅.
밑에 기반, 그렇지, 기반, 기본적인 기반이 되었지만, 아우 중요하다. 만 한편 이제 뒷문장이 중요하겠네. 뒷문장의 핵심 단어. 논리적 한계. 논리적 한계가 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 귀납의 논리적 한계에 대해서 우리 배경 지식 있어요, 없어요? 아까 있어요. 있어. 어떤 논리적 한계? 전제 하나가 하나라도 거짓이 돼버리면 결론이 결론이 부정되는 그런 논리적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까라는 생각을 잠깐 갖고 있어야 돼. 왜? 배경 지식 동원해서 읽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중심 내용 뭐예요? 귀납의 특징과 한계. 근데 한계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논리적 한계 정도로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귀납의 특징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다. 안 어렵지?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문단은요. 이 다음에 나올 이 문단은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까? 한계. 한계가 나오면은 너무나 스무스하게 너무 잘 연결될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여러분들 독해력 헷갈리라고. 근데 한번 봅시다. 근데 먼저라는 순서 표지가 나왔네. 그럼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닐까? 그치? 하겠다는 거겠지? 그럼 먼저 누구는 휴미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까지 가로. 왜 가로를 쳤을까? 관형절이죠. 누구를 꾸며줘요? 귀납. 그럼 귀납이 정당화되려면 여기까지 끊어서 그럼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의 우리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문장 되게 길다. 그럼 이 문장 관계 한번 파악해볼까? 얘들아 시간 드릴 테니까. 이게 읽는 순간 짜증나네. 문장이 기네. 느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는요. 귀납에 대한 설명 어디 나왔어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수식어. 그치. 관형절. 그러면 귀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한대. 이거 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럼 이 문장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두 번째.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이거는 정당한 추론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가 목적이지? 네. 자, 우리가 목적이 이렇게 나오면은 화살표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뒤에서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얘는 정당한 추론이 되는지 여러분들 정리해 봅시다. 정리, 핵심 단어. 자연의 일양성. 그렇지. 자연의 일양성이 가정되어야 한다. 선생님, 자연의 일양성이라는 건 뭔가요? 그럼 여기서도 자연의 일양성에 대한 문장은 어디 나와 있어요? 그래, 앞에 관형절로 지금 꾸며주고 있죠. 그럼 자연의 일양성 가로쳐주고 얘가 꾸며주고 있네. 자연의 일양성이란 단어는 뭐예요? 한결같다. 동일하다. 자, 여기서도 한결같음이라고 한 번 더 정리해줬지. 재진술 표지 뭐를 통해서? 곳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을 읽던 뒤를 읽던 재진술 표지는 어디든 읽으면 돼요. 그럼 일양성은 무엇이다? 한결같다. 누가 한결같다? 자연이 한결같다. 그래야 무엇이 된다?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된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문장이 복잡하면 항상 풀어서 정리해서 가야 돼요. 하나 더 나왔네. 그런데는 무슨 표지? 전환. 이제 다른 내용 나올 거네. 자연의 일양성은, 자,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 누구로 바뀌었니? 앞에서는 귀납이 정당성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제는 자연의 일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니? 그렇지. 경험에 기대어야 된대. 선험이라는 단어 어렵다. 무슨 말이야? 먼저 실험된 거? 경험한 거. 경험하기 이전부터. 그럼 선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이전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래요? 아니래요? 아니라. 이게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 할 수 있는 거야. 자연의 일양성, 한결같음, 뭐예요? 경험에 기대어야 함. 경험에 기댄다. 무슨 논증? 경험에 기대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귀납이에요.
즉 다시 정리하고 있죠. 손을 잘못된 거.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 라는 주장은 자연이 일항적이다 라는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화살표 어디서 어디로? 뒤에서 아래.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자연의 한결같은, 그러면 귀납은 정당하다. 자, 이렇게 관계들만이라도 좀 필기해 주면서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돼. 왜 문장 되게 어렵잖아. 복잡하고. 그럼 다시 하는데 전환. 그 지식은 또 누구야? 그 지식은 경험. 정말. 자연은 이제 일량적이다. 자연은 일항적이다 라는 이 지식은 다시 또 귀납에 의해 정당한, 무슨 말이야? 상호. 자, 귀납은 정당한 추론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한결같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연의 한결같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경험에 기대해야 된다고요. 귀납에 의존하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돌고 도는 관계 아니니? 네. 그치? 경험에 기대 귀납이 그럼 다시 얘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니? 무슨 논리에 빠지는 거니? 순환 논리.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자, 하는 지식으로며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버린다.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첫 번째 문제점. 아까 우리 무슨 문제점 얘기한다고 했어? 논리적 한계. 그리고 첫 번째 문제점이지. 자, 요 문단을 그러면은 중심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뭐에 대한 어떤 설명? 귀납에 대한 정당화. 귀납의 논리적 정당화. 한계. 자, 먼저라는 표지가 있잖아. 네. 그럼 논리적 한계 몇 개 얘기할까? 2개. 적어도 이상. 2개 이상이겠지? 그럼 논리적 한계 1번. 귀납의 논리적 한계 1번 뭐? 귀납의 정당화 문제. 그럼 왜 정당화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의 순환 논리에 빠진다. 일양성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순환 논리에 빠진다. 라는 거.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을 좀 정리하면서 읽어주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고요. 문장이 좀 안 읽힐 때는요.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잖아. 잘 읽힐까? 항상 베스트 컨디션일까? 학교 모의고사도 안 그런데? 학교 모의고사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익숙한 환경이야. 그치? 근데 우리 시험장 들어가면 난생 처음 보는 시험장 아니니? 네. 그치? 그러니까 안 읽혀. 글이 안 읽혀.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나 지금 글이 안 읽혀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 메타인지로 인지한 다음에 글 정리하자. 그리고 중심 내용부터 좀 파악해 보려고 하자 라고.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3문단으로 가봅시다. 그럼 3문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문단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이거를 파악해 줘야 되겠지. 자,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읽으니까 어떤 관계가 파악되니? 해결책으로 라인에 대한 문제책. 그럼 자, 이 논리적 한계에 대해서 옹호라는 단어 혹시 모르는 사람 있니? 옹호하다, 지지하다, 또 보호하다, 지켜주다. 지켜주기 위해서 누가? 이 사람이 이제 구제책을 제시한대. 야, 이런 논리적 한계 있지만 내가 이거를 지켜줄게. 그럼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해결해주는 내용이겠네? 자, 해결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다가 정리. 자, 요 문단만 한번 정리해보세요. 알겠지? 지금 시간 드릴게요. 그럼 이것도 도식화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왜? 문장이 짜증나니까. 자,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5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얘가 일양적. 일양적 다른 말 뭐라고요? 한결같은. 아니면은 한결같지 않을 수가 있다. 둘 다를 전제한다. 그럼 자, 일양적일 때는 1번, 2번. 자, 일양적일 때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은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거예요. 귀납이 최고야. 뭐보다? 다른 방법보다. 왜? 다 경험에 의존한 거니까.
귀납은 봐봐. 정당한 추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자연의 한결같은 일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양성은 이미 확보가 됐지? 그러면 귀납은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무조건 맞는 거야. 그치? 순환 논리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일양적이라고 이미 확정 지었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일양적이지 않대요. 그럼 일양적이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나? 아니야. 이것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미래에 예측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는 나쁘지 않아. 좋은 게 아니라 나쁘지 않아. 귀납은 나쁘진 않아. 자, 결국 그럼 정리하네요. 첫 번째 방법, 귀납이 일양적이라면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늘 똑같다라고 한다면 귀납은요, 그래 이거는 맞는 방법이야.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혹은 야 이거는 일양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쁘진 않아. 그럼 둘 다 무슨 얘기야? 좋다라는 얘기지. 결국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좋은 방법이야 라고 정당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쵸? 그럼 자, 3분단에 대한 내용은 앞에 있는 논리적 한계에 대한 해소. 어떻게 해소했어요? 두 가지 가정 전제를 주죠. 자연의 일양적일 수도 있고 일양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사실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야, 자연이 일양적이어도 이거는 최고의 방법이고 일양적이 않아도 이거를 나쁘진 않은 방법이야. 뭘 해도 나쁘진 않아. 자, 이제 넘어갑시다. 한 문장만 읽어보세요. 한 문장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을 잡아야 돼요. 한 문장만 읽어보세요. 또 다른 논리적 한계. 논리적 한계의 몇 번째? 두 번째. 그거에 대한 이름은 미결정성의 문제.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네 번째는 바로 그냥 논리적 한계 2. 미결정성.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 밑줄만 빨리 쳐볼까? 자,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야, 네가 아무리 100% 다 관찰했다고 치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어. 무슨 말이 이래? 관찰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밑에 가령의 뜻은 뭐예요? 예를 들면 자, 몇 개의 점이 발견되었을 때 띵띵띵띵 그 점들이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요렇게 지나는 곡선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는 곡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쉽게 결정할 수 못한다. 예측도 마찬가지야. 다음에 발견된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 띵띵띵 그 다음에 어디에 찍을까? 몰라요. 야, 확정할 수 없다고. 나 여기 찍을 건데. 아니야? 여기 찍어야 돼? 여기 찍을 건데? 살짝 아니야? 자, 아무리 많은 점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알았어. 추가할게. 띵띵띵띵 어디 찍을까? 그다음 몰라요. 아니 여기 찍을 건데. 여기 찍을 건데 해서 예측이 다른 리스크보다 낮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는 쉽게 이해됐죠? 네. 미결정성 무슨 말이에요?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어디에 찍힐지 모른다. 그 다음을 알 수 없다. 아유 됐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러나 나왔네. 문단의 관계는 서로 해조가 되겠네.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미결정성 문제에 대해서 다음 문단은 뭐 하는 걸까? 해결해 주겠지. 아까 누구처럼? 그렇지. 그 사람처럼. 그 라시처럼. 그럼 이 5문단은 이거에 대한 해소이겠네요. 어떻게 해소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문제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 한번 찾아볼까? 빨리 시간 드릴게요. 아니 읽으라고 지금. 읽고 찾아보고 핵심적인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을 지금 배우는 이유가 뭐야? 확률 확통을 왜 배워? 인정. 자, 중간에 그리고 표지에서 하나 나눠줘도 괜찮아요. 또한 여기에서. 그럼 앞부분 정리해볼까? 자, 이거는
미결정성의 문제는 뭘로? 확률을 도입해서 개연성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귀납의 특징을 우리가 강조하면 돼요. 그래서 개연성을 확률로 표현하면은 좀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 더. 또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 근거는 이렇게 확률의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생활의 직관에서도 들어맞는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들어맞는다라는 거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직관적으로. 아까 내가 점을 찍을 때 띵띵띵띵 찍을 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얘기했죠? 그 옆에 찍을 거예요. 그 말이지. 자, 이러한 시도는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얘들아 귀납의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는 이거 근본적 해결은 아니에요. 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니 얘들아? 아까 자연의 일양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몰라. 그리고 미결정성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결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니야. 왜? 이거는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나 얘를 지지해 주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문단 구조는 되게 간단했을 거고요. 문제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풉시다. 알겠지? 왜냐면 제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읽었을 거야. 그치? 눈으로만 따라왔을 거야. 그럼 이 내용의 정리는 누구만 된 거야? 선생님. 나만 됐겠지? 네. 그치? 그러고 나서 바로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걸 측정해 보려고 해요. 네. 쉬는 시간은 10분. 잠깐만. 우리 맛있는 거 8시 5분에 시작할게요. 8시 5분에 시작. 혜찬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자, 요 문제는요, 시간 안 드릴 거예요. 같이 풀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 문제 푸는 거 바라보는 연습.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발문에서 중요한 부분 있네.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그릴 쓰는 과정. 전개. 그치? 아니, 요거. 네. 요거.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네네. 지금 프린트는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 흉. 흉인가? 흉. 귀납의 한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뭘 물어보고 있어?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지. 그럼 전개 방식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니? 중심 문장? 아니, 전개잖아.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요, 선택지마다의 핵심 단어들이 있을 거거든요. 핵심 단어 밑줄 한번 쳐보자. 1번 휴메 평가 병렬적. 2번 귀납이 진 장단점 그리고 연역과 비교. 3번 귀납의 위상의 격상, 역사적 고찰. 4번 귀납의 유형, 각각의 특징. 5번 논리적 한계 해소 방안. 자, 밑줄 친 순간 그냥 바로 답이 보이네. 몇 번? 5번. 자, 그런데 이거를 헷갈리게 될 수도 있어요. 말을 바꿔서. 그럼 자, 논리적 한계 우리가 여기다가 지문에 있는 말로 두 개를 넣어봐. 뭐와 뭐였어? 1번, 2번. 정당화의 문제와 그리고 미결정성에 대한 얘기. 해소 방안 누가 해소해줬어? 라시가나 해소해줬고 또 확률이 해소해줬지?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얘가 확실하게 정확한 거. 알겠죠? 네. 그럼 다른 말들은요? 다른 말들은 다 아무 말 대잔치지? 네.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 전개 방식은 그럴 수밖에 없어. 네. 자, 2번 한번 가봅시다. 이해한 내용이에요. 그냥 내용일치 아닙니다. 이해라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약간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단순히 단어 교체만 일어날까? 아니야, 단어 교체 아니야. 그럼 아까 단어 교체 말고 탈락, 축약, 첨가 중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시간 드릴게요. 요 2번 문제만 풀어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선택지 답을 체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가 내용 근거를 좀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하라는 얘기야. 네. 맞는 정답도 분석해야 돼. 맞는 거. 적절한 것도 분석을 해야 돼. 네. 그럼 가서 보자. 답은 몇 번으로 갔어요 혹시? 1번. 1번이야? 그럼 얘는 어떤 오답 패턴이 보이는 거니? 해소 방법이 해소되니? 아니요. 왜? 아니요. 귀납의 정당화 문제가 왜 해소 안 돼? 많은 증거를 확보하면? 또 하나 네. 응?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아니요. 자, 얘는 그러면 자 문장이 어떻게 축약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기 귀납은 관찰 증거를 통해서 그쵸? 그러나 논리적 한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문제점 지적을 했어요. 그럼 그런 문제점 지적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순환 논리적. 자연의 일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거의 일양성에 대해서는 자, 요 지식은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요 지식이므로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버린다. 라는 거. 관찰 증거를 우리는 확보할 수 있으나 얘는 자연의 일양적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순환 논리에 빠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럼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그치. 결국 일양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다 옳은 상황이야 라고 여기서 요렇게 해소를 했었지. 요게 해소 방안이었잖아. 그러면 자, 요 귀납 순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소해야 돼? 자연의 일양성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을 전제해서 전제를 한다면 귀납의 논리, 순환 논리 문제는 해결된다, 해소된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잡아주면 되겠죠. 어렵지? 네. 아니 요거를 문제 푸는 건 안 어려운데 확실하게 근거를 찾아주는 게 좀 어렵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이런 선택지 구성 원리들이 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세요. 조금 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2번 선택지는 뭐니? 직관에 들어맞는 논리 분명히 나왔던 것 같아. 근데 귀납의 논리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어디에 나와 있니? 이거 두 문장이 결합됐다. 마지막 문단. 이거는 직관에 잘 들어맞을 수 있다. 그러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문장이 어떻게 됐어? 합쳐지면서 하나의 선택지가 된 거죠. 네. 그래. 그럼 여기는 그러더라도 못한다 라고 하는 축약되는 문장이었네. 두 문장이 합쳐져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3번도요. 축약됐어요. 찾아봅시다. 3번도 축약됐어요. 한번 찾아볼까? 확률 얘기 나오는 건 어디였어? 마지막 문단에서 찾으면 되겠지. 네. 자, 밀격적성의 문제가 있더라도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한다. 그치? 귀납을 인정한다, 옹호한다. 3번 선택지 옹호한다 라고 나와있지? 네. 그치? 왜? 관찰한 증거가 네.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요 두 문장이 서로 지금 합쳐지면서 하나의 선택지. 보였니? 네.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왜? 귀납을 옹호한다. 자, 휴메에 따르면 요거는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 뭐 귀납의 확정적 특징은 사실을 추론하는 데서 비롯된다. 뭐 등등등등. 요거는 하나의 문장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 2번과 3번 문장들이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갖고 와서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 선택지를 만들어 버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실한 근거들을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 패턴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주는 연습. 네. 자, 3번. 자, 라이엔바흐의 논증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봅시다. 평가. 라이엔바흐는 누구를 옹호하려는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 부분으로 또 보면 될 것 같은데 특징 부분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 틀린 부분은 맞는 부분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겠지?
그 답은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헷갈리는 선택지가 하나 있을 수도 있어. 자, 답은 몇 번? 5번이야? 5번 어디가 틀렸어? 선언적 지식 증명한 거 아니지? 그럼 이건 일양성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혹시 헷갈렸던 질문 없니? 3번. 그래, 3번이 헷갈렸을 것 같아. 나도 그래. 왜 그랬을까? 자, 3번은요. 경험적 판단이 무슨 말일까? 또 뒤에 논리적 판단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지문에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럼 귀납이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귀납이 짱이야. 왜?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야, 귀납만큼 좋은 게 없어. 왜? 첫 번째, 일양적일 수도 있고 일양적이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지. 그럼 그 내용을 가서 한번 볼까? 첫 번째, 야, 귀납은 짱이야. 왜?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라 언제 일양적인 경우, 여기 봐봐. 먼저 자연이 일양적인 경우,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그러면 선택지에서 뭐랑 대응돼요? 경험적? 지식. 아니, 판단. 판단. 그치, 이거 경험적 판단이지. 그리고 뒤에 판단, 여기 판단이라고 단어도 나와 있지? 경험적 판단. 이렇게 단어가 분리되어 있잖아. 그쵸? 네. 그럼 자, 논리적 판단은요? 여기 나와 있네. 어떤 경우는요? 일양적이지 않을 경우는. 그럼 두 가지 사용했네요. 자, 이렇게 지문에서 확실하게 찾아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문장 자체를 어떻게 한 거 같니? 선택지를 중간에 다 탈락시켜 버렸지? 네. 중간에 싹 다 지워버린 거잖아. 그리고 중간에 싹 다 지워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지워진 채 얘네 둘을 연결시켜서 선택지를 만드는 구조.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그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런 기출 분석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도 당연히 분석을 해야겠지? 그렇게 선택지에 대해서. 자, 그럼 4번 한번 봅시다. 4번 보기 같이 읽을게요. 자, 어떤 천체 표면의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는데 100, 110, 120, 130, 오! 플러스 10씩 올랐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두 가지 예측을 했습니다. 1년 뒤 관측한 온도는 150일 것이다. 그럴듯한데? 자, 1년 뒤 관측한 온도는 200도일 것이다. 얘 뭐야? 미친 애 아니야? 급발진. 급발진이야? 갑자기 퍽 터지는 건가? 얘는 왜 이렇게 관측했을까? 과학자인데. 자, 밑에 A와 B는 귀납의 방법을 인정한다. 둘 다 귀납 인정한다. 하지만 무슨 문제? 미결정성의 문제. 우리 얘기해보자. 미결정성의 문제는 그 다음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어. 그러나 A는 뭘 동원했어? 확률. 아, 얘는 확률론자구나. B는요? 없어. 그런 거 없어. 이거는 그냥 계속 미결정성 문제를 나는 갖고 살래. 그러니까 200으로 한 거 같네. 야, 벌써 보기 다 읽었다. 답 나오겠다. 풀어보세요. 다 맞는 것 같으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본. 답이 슬슬 나온 것 같은데, 자, 1번 선택지 한번 봅시다. 자, 둘 다 예측한 것은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든, 얘들아, 보기에서 뭐로 연결하면 돼? 둘 다 귀납을 인정한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 A는요,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 왜? 이 사람은 뭘 도입한 사람이니까? 확률을 도입한 사람이니까. 그쵸? A는 온도가 요 100도이기 이전에
90도였다면 아 이거를 확실하게 더 개연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 왜? 확률적으로. B는요. A의 기억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이은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할 수 없다. 왜? 이 사람은 확률 도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미결정성을 계속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5번이 틀렸네. 어디가 틀렸니? 아무리 이 사람이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와도 그딴 거 필요 없이 얘는 미결정성이야. 더 나은 예측으로 할 수 없다. 내용 서술어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다. 있는 사람을 없게 만들고 없는 사람을 있게 만들고 아까 이양 대립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 풀어봅시다. 문장을 써주는 것도 좋아요. 귀납에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지다. 서술어 자릿수 몇 자리? 두 자리. 그치. 뭐에 빠지다. 누가 무엇에 빠지다. 자, 항상 히든카드 3장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히든카드 서술어 자릿수.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 비교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유의어. 유의어 대입시킬 때 반의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속성까지 생각을 해볼 거. 속성은요. 크게 두 가지. 물리적인 속성 혹은 추상적인 속성. 뭘 넣어도 답이 되면 됩니다. 자, 답은 몇 번? 잠깐만 갈리는 것 같은데? 1번 손. 다 1번이야? 다른 거 손 없어? 1번. 왜? 이거 뭘로 넣을 거니? 적군이 혼란에 빠지다. 그치? 야, 2번은 서술어 자릿수 어떻게 되니? 하나. 기운이 빠지다. 끝. 서술어 자릿수 안 맞으면 이거는 유의어 아니야. 문맥적으로 동일한 거 아니야. 푹푹 빠지다. 뭐가? 다리가 푹푹 빠지겠지. 다리가 빠지다. 그럼 다리가 빠지는 건 물리적인 다리가 진짜 빠지는 거지? 네. 자, 주장이 빠지다. 이 사람 주장이 그냥 빠진 거네. 서술어 자릿수도 안 맞고. 빠지다. 뭐가? 우리 제품은 빠지다. 뭐에 빠지다? 타사 제품에 빠지다. 서술어 자릿수는 맞지? 그러나 유의어. 이거는 비교하는 내용이지만 혼란을 비교하는 건 아니죠. 혼란에 빠진 거는 처지에 놓이는 거지. 그럼 귀납에 정당화는 순환 논리의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의어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순환 논리는 구체적인 느낌이니? 물리적인 느낌이야? 아니지.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지. 그렇지? 그 논리성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우리 어휘 문제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더라도 한 번 더 체크해주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앞에 있는 이제 지문 두 개는요, 여러분들 배경 지식 쌓으라고 유비논증과 그리고 요 포퍼, 맨 앞에 있는 포퍼는 이제 콰인하고 서로 말싸움을 하거든요. 포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했지? 그치? 그걸 가지고 이제 콰인의 내용이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오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토요일 날은 뒤에 가면은 여기 뭐가 있니? 수능특강 9번 그리고 수능특강 10번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토요일 날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오고 정리해오고 숙제가 아니고 그렇지. 다 해오는 게 숙제예요. 근데 요 앞에 있는 두 지문은 토요일까지 안 해도 괜찮아. 알겠어? 토요일까지 해올 거는 9번, 10번. 인문예술 9번, 10번 손독해오기. 내가 오늘 드린 그 스프링 교재에다가 손독해오기. 알았어? 귀찮겠지? 해야 돼. 오케이.